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강정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빨간색 악마의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검정색 혹은 하얀색 바탕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함에 앞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틀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입니다. 그 중에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첫 번째, 성폭력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로울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공개는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혹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는 나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혹은 자기 스스로의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악마의 빨간 그림, 검정 그림, 하얀 그림,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는, 평가하는 관점 또한 틀려집니다. 성폭력이 그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전체의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통계로 봤었을 때에 10년간 성폭력의 범죄는 95.1%가 증가했습니다. 성폭력의 범죄는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여기 보인 내용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우리가 성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해 성희롱은 지위나 업무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하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신체, 언어, 시각, 정서적인 성희롱, 자, 직장 안에서, 상하관계 안에서 더불어 그게 고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에 오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사건이 발생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도 틀립니다. 성폭력은 경찰서, 검찰청에 우리가 고소장을 접수했었을 때에 사건이 진행이 되고 더불어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인지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관리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자, 성폭력과 성희롱, 기관의 차이가 있다. 접수하는 기관,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념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은 대부분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두 번째, 성폭력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20대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성폭력은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자, 이러한 통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대부분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오해를 갖기도 하는데요.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면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이 8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 혹은 부부간의 성폭력.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에 아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게 발생되는 성폭력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 사람을 늘 봐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혹은 우리 가족과 이 사람 가족이 서로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농담 혹은 터치가 있었을 때에 거부한다 혹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 돼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강력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막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성폭력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막을 수 있는 범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성폭력의 피해를 받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오히려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할수록 추후에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성폭력 범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통념들을 가지죠. 야, 너 그렇게 소리를 좀 크게 질러 보긴 했니? 혹은 싫다라고 네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말하고 네가 손으로 밀치기는 했니? 그 상황이면 성폭력 피해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폭력의 범죄의 피해 당사자는 가위가 눌리는, 자, 여러분들 자다가 혹시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하는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죠. 더불어 나의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성폭력의 피해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그만큼 두려움, 공포감, 경직됨,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성폭력의 범죄 중에 그 피해 현장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통념은 버리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성폭력의 피해,
절반 이상은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20대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막을 수 있다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는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혹은 20% 정도가 13세에서 19세의 미성년자.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생후 만 4개월부터 70대의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 불특정 다수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진한 화장과 야한, 우리가 표현하는 야한 어떠한 복장을 입고 지나가는 여성분이 그날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은 못 가눌 정도로 저렇게 다니니까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지.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뭐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떠한 면을 보냐에 따라서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책감이 안 들고 이게 정말로 내가 범죄 피해자고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 우리가 가지는 통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폭력은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결코 감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는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성폭력의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피해자가 여자분이시라면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애인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문득문득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성폭력의 장면을 봤었을 때 심장의 두근거림 혹은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중에 하나가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 그러면서 왜 갑자기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라고 힘들다고 얘기해? 사람이 안고 가는 고통은 다른 누군가 와도 누가 가진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다 차이점들이 있죠. 일상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 사람의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아픔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게 성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적극 권유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것을 감추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그게 터져 나와서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그 이후에 혹은 그 전에 삶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치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들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망의 매개로 해서 유포, 제자, 자, 이러한 것들이 범죄의 하나입니다. 더불어 이거를 유통을 하기도 하죠. 동영상을 몰래 촬영을 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로 올리고 이제 돈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 가해 사건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남성분이 한 회사에 몇 년 근무를 하면서 여자분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자, 그 몰래카메라를 집에 와서 편집을 통해서 유통 사이트에 올려서 7년 동안 돈을 번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보기 위해서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카를 설치해 놓고 그 영상들을 가지고 자기의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폭력 범죄 중에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필수품, 물건 안에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시계가 될 수도 있고요.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이 될 수도 있고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경사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안경사 선생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안경 안에 있는 몰래카메라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활형, 생활 안에서 생활용품이 범죄에 이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 유형 중에서도 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우리가 현황을 봤더니 실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피해자 유형으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를 놓고 구별을 했을 때에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구조적인 피해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라는 거는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혹은 나의 친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혹은 동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무슨 수영장 안에 탈의실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던 적도 있었고요. 회사에서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던 사건도 있었고요.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분들 옷 갈아입는 데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트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겠죠.
영상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나도 갖고 내 주변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줄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신상이 금방 오픈이 되겠죠.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 어느 동네에 사는, 어느 학교를 나온, 이름은 무엇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의 신상이 오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테러라는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범죄의 악순환에 자, 연인 사이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야,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상대방이 그래?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더불어 우리 좋았을 때 찍었던 동영상 나한테 있는 거 알지? 너 나랑 헤어졌을 때 내가 이 동영상 너네 학교 게시판에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안경사 협회라면 안경사 협회 자유 게시판에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요. 이 동영상이 지워지고 없어질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범죄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 촬영의 교묘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물품 안에 몰카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찍히기도 하죠. 오랜 동안 연인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숙박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에 그 장소에 몰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끔 물건 안에 몰카가 설치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인 피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한 번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피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분명히 오죠. 정신적인 피해 말로 이루할 수가 없겠죠. 피해자에 대한 편견. 우리가 아까 제가 4가지의 통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디지털 성범죄 또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제로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찍힌 사진, 동영상들을 그 전에는 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사이트에서 내려야 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만 다루는 콜센터 형식의 센터가 오픈이 됐습니다. 내가 나의 사진과 나의 동영상이 어느 사이트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내 비용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물을 없애주고요.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피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에게 처리하는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밀접하게 보시면 원스톱 센터라는 게 있죠. 전국에 원스톱 센터라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자, 그 원스톱 센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 의료, 심리, 상담, 수사,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센터 안에는 여자 경찰분들이 계시고요. 심리 상담사가 계시고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분석해주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안에서는 통역을 하는 통역사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사람이 수사, 그리고 국가에서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로 제공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성폭력의 피해를 안고 계신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법적으로 가려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국가에서 마련해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꼭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는 것도 내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그마한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의 범죄가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하철 혹은 버스 안에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비비거나 만지거나 혹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이런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아닌 것처럼 해서 누군가 나의 신체를 만진다. 이러한 경험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버스나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4명 중에 범죄 중에 4명 중에 1명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엽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대 남성분이 본인의 체액을 주사기 안에 넣고 24세의 여성분에게 뿌리고 이렇게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여성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가해자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이 검거가 되셨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하게 이수 명령 받으셨고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로 500만 원 벌금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성폭력, 성추행의 벌금과 치료 시간들이 점점 강력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성추행범으로 검거가 되면 물론 경미한 사건, 중한 사건, 강력 사건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지만 평생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상반신의 사진을 경찰서에 가서 찍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20년 동안 관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관할서에 담당하시는 경찰분에게 꼭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의무 위반이라는 죄명과 함께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요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호기심에 장난에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역으로 화살로 도구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근무를 한다거나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를 할 때 성폭력 범죄 수사 경력 그 조회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에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선택 사항을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폭력에 관한 흔한 오해들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념은 통념대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혹은 다른 생각들인 거죠. 자, 성폭력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골 손님과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 이 정도는 장난이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모든 손님들과 긴밀한 라포 형성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라포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손님이 느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제 우리 안경사 협회에 근무하시는 안경사 선생님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하고, 이 손님하고 좀 굉장히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뭐, 흔히 손님이 굉장히 뭐, 자기 오픈을 잘해서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안경사 입장에서는 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요렇게 이제 좀 바꾸는 거를 뭐 이렇게 손님 뭐 누구누구 씨 이 안경 뭐 쓰시니까 훨씬 더 섹시해 보이시네요. 혹은 뭐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럽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불어 뭐 남자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안경 바꾸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라포 형성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죠. 성적으로 불쾌감 혹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 형성의 기준은 내 기준인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잘 다니는 안경. 근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이런 농담도 안 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친해졌으니까 요 정도 농담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성추행은 가해자, 피해자가 밀폐된 장소에 있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은밀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에 의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성추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고객분이세요. 저는 이제 여자 이제 안경사인 거죠. 무심코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깨 동무를 할 수도 있고요. 허리를 감싸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님의 행동이 꼭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안경은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밝죠. 조명 자체도. 그렇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장소에서만, 밀폐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객과 대화 중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의 성적인 언동은 괜찮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사람하고 뭐 그동안 잘 지내고 친하니까 요 정도 농담은 뭐 괜찮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언동은 허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누구누구 씨 뭐 립스틱 색깔이 굉장히 섹시하네, 유혹적이네. 혹은
아, 손님, 그 안경테하고 오늘 의상하고, 이러고 어디 가면은 여자들이 좋아하겠네요. 남자들이 좋아하겠네요. 혹은 손님이 나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적인 온동은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 말, 행동 자체가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 불편함, 모멸감을 준다라면 분명히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이가 어린 손님의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 등을 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자식 같은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X고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주관인 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나이가 어린 손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동에게 하는 신체 접촉을 굉장히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의 볼을 아유 귀엽다 하고 꼬집은 60대 어르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의 볼을 꼬집으면서 아유 귀엽다. 물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 60대 어르신분 벌금 500만 원 받으셨어요. 또 다른 사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손등에 뽀뽀한 60대 어르신분 계셨어요. 자, 그분 앞에 말씀드린 볼 꼬집은 그 60대 어르신분 마찬가지로 40시간 치료 명령 받으셨고요. 벌금은 1,5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 강의를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갔던 사건들이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때가 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내리셨냐면 앞서 말한 볼을 꼬집은 그 사건, 그리고 손등에 뽀뽀한 그 사건 마찬가지 법원에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성적인 트라우마, 성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안경사 협회에 계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무심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안경 요렇게 뭐 아주 작은 귀여운 멋진 아이가 와서 안경 요렇게 딱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예쁘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경테 바뀌니까 너무 귀엽다 예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성폭력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범죄인지 모르고 무심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보수교육을 듣고 계시는 안경사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 혹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꼈을 때의 성적인 수치심, 모멸감 혹은 성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법원에서도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판결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에 의해서 성폭력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평생 동안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냐까지를 놓고 판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의 행동을 성적인 행동으로 인식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싫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좋으면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같은 안경점 안에서 근무하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나보다 조금 더 연차가 낮은 후배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선배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정말 싫은 거거든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싫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얼굴 표정은 그냥 평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 표정까지 정말 너를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관계가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는 거는 정말 싫다라는 의미이다. 온전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성폭력, 성추행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대처법만 알더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우선 피해자로 느껴질 경우에는 나의 의사, 내가 거부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면이나 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거부 의사와 피해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추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분명한 의사표현, 그게 기록에 남는 내용이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해자가 나의 안경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나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손님일 수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회식 문화 또한 중요하지요. 안경이 작은 안경 같은 경우에는 1명, 2명 정도 근무하는 곳도 있고요. 큰 대형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사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도 지켜야 되는 에티켓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에티켓들을 꼭 지켜주셔야지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가족, 누나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오빠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심코 쉽게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생각 없는 그런 행동들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욱이나 성폭력이나 성희롱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들이 성폭력, 성희롱일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폭력, 제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생각나실 겁니다. 악마의 모습을 보느냐, 천사의 모습을 보느냐, 혹은 그 주변의 바탕의 그림을 보느냐는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통념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성폭력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오랜 시간인데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강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